Procrastinating in the sun. Procrastinating in the sun. 안녕하십니까. 블로가트의 윤성직. 송현창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죠? 존댓말 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떤 걸 준비했어? 오늘 알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이 아닌 것 같은, 작지만 큰 것 같은, 비트코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고 마켓캡을 비교해봐도 많이 작지 않은, 한때 많이 따라잡았었던 반 이상을 차지했었지. 그렇지, 비트코인 대비해서 반 이상 알트코인의 차지했다는 왕이라 불리는 꼭 알아야 할 코인, 바로 그 코인. 2017년도에 송현창이 맨 처음 샀던 코인. 2017년이었나? 17년이지. 2017년에 샀지만 2016년에 사지 않은 걸 후회하는 그치. 바로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준비했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사람이 비탈릭 뷰테린이다. 그치, 비탈릭 뷰테린이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팬이자 이 유저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고자 새로 만든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치. 거지. 이제 많이 놀라시는 점이 비탈릭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은 비탈릭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당연히 내가 봤을 때 넘버원 슈퍼스타라고 난 얘기할 수가 있거든. 뭐 지미송, 뭐 덴라리 뭐 다 유명하고 슈퍼스타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넘버원을 따지자면은 내가 봤을 때 비탈릭 뷰테린인 것 같아. 왜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근데 비탈릭 뷰테린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까, 그치? 그치? 나이가 어떻게 돼? 94년생이네. 지금 한국 나이로 24입니다. 아, 25이에요. 25. 미국 나이로 24.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다들 뭐 알고 있겠지만 천재들은 항상 대학교를 중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탈릭 뷰테린도 대학교 중퇴입니다. 대학교 중퇴고. 일단 대학을 중퇴하고 봐야 되는 거네. 그치. 천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대학교 중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2012년도에 아버님께서 이제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셔가지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12년도에 처음으로 접하게 돼.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그런 아티클들을 작성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고 13년도 말에 이더리움 100사가 처음 나와. 근데 이더리움 100사가 왜 나왔지 형? 왜 나왔어? 이더리움 100사 왜 나왔냐면은 비탈릭 뷰테린이 맨 처음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딱 봤을 때 아 이건 너무나도 혁신적이다라는 걸 느꼈어. 근데 꼭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냥 금융 쪽에 이런 쪽의 혁신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애플리케이션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만의 그 용어가 코딩 언어가 따로 필요가 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의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만 활용이 그치. 되었던 거고, 이더리움은 그 이상의 네트워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더 담기 위해서 얘가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거지. 그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다. 잠깐만, 이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티셔츠가 뭐지 형? 굉장히 독특한 티셔츠인데 항상 얘가 이런 티셔츠랑 이 핑크색 시계를 많이 차더라고. 맞아. 그래서 천재가 되고 싶으면 핑크색 시계를 차라. 다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과거랑 이제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자,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자, 2012년에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 이더리움에 대한 제너럴한 이런 컨셉을 자기가 딱 생각을 해가지고 2014년에 와이페이퍼를 썼어.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공식화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세일을 시작해서 ICO를 한 거지, 이더리움.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처음으로 ICO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비탈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 ICO를 한 게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이게 출시가 탁 된 거야. 근데 2016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다오 어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때 이더리움이 갈라져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눠졌다. 근데 다오 때 이렇게 어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오가 왜 나왔냐면은 비탈릭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다고. 근데 이것 자체도 제3자가 없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을 그치. 받은 다음에 기관 자체도 탈중앙화를 하자.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탈중앙화된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제일 나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의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회사들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안에 있었던 코딩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야. 이더리움 그치. 체인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이 돈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파 이거를 인정을 못 해준다는 파 이 두 개가 나뉘었어. 왜냐면 그때 돈이 빠져나갔을 때 거의 40%가 넘는 전체 발행량의 40%가 넘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 체인을 과연 우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거든. 맞아. 그래서 코딩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파, 못 믿는다는 파 두 개가 나뉘어서 믿는 파가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한 파가 이더리움. 지금의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그래서 되겠지. 그때 포크가 돼가지고 그때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이어나간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야. 그치 맞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연도별 말고도 지금 이더리움이 발전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5단계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림픽은 뭐냐면은 6단계인데? 6단계인데 솔직히 메트로폴리스를 두 가지로 쪼갠 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5단계야. 그래서 오케이. 맞잖아. 메트로폴리스 비잔티움, 메트로폴리스 콘스탄티노플이잖아. 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게임할 때 베타 출시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 프론티어가 가장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로 체인이 론칭이 됐다, 체인이 구동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론티어 단계가 될 수 있겠어요. 2015년 7월 30일 날. 그리고 이제 홈스테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가스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보안이 한층 강화되었던 버전이 이제 홈스테드고 지금 저희가 지금 메트로폴리스 단계에 있는데 메트로폴리스는 두 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EVM의 복잡성이 간결해졌고 이제 비잔티움에서 그래서 콘스타티노플에서는 캐스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지. 이제 메트로폴리스에서 콘스타티노플 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이제 이더리움의 단계로 나아갈 때는 세레니티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뭘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메트로폴리스 비잔티움까지 업데이트가 끝난 그치. 거고 이제 곧 콘스탄티노플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탈릭 뷰테린이 연료라는 표현을 내가 예전에도 썼는데 직접적으로 연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단순히 이게 네트워크고 코인으로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은 여기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정보 처리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화석 연료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결국에는 네트워크고 사람들이 그거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만들기를 바랬기 때문에 비탈릭이 이더리움을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 앱이라고 보면은 이제 A가 B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How are you today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보낼 때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센터 중앙에 있는 서버를 거쳐서 이게 전송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하면은 큰 회사의 중앙 서버에 한 번 거쳐갔나야 그치, 되는 거예요.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구글의 지메일이라든지 전부 다 그게 그 중앙 서버를 거쳐서 가는 거거든. 여기에 대한 단점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들이 이 중앙 서버에 저장 한번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좀 취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그렇지. 문제지.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료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데이터를 또 팔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를 주고 싶지 않다. 또 우리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에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은 똑같은 메시지 How are you today를 A가 B한테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중앙 서버를 거쳐서 전송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들이 전부 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노드들에게 나눠져서 분산 저장돼서 전송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나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좀 뭐랄까 개인정보를 좀 보호할 수 있고 또 제3자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이러한 실용적인 목표를 보면은 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
그래서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솔리디티를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 비탈릭 뷰테린이 맨 처음에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을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어떤 언어를 써서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언어를 써서 뭘 가능하게 하려고 했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가능하려고 하려고 했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은 똑똑한 계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내가 A가 B한테 전송을 한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전송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근데 단순한 거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거기 위에 명령어를 넣어서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좋게 뭐 행복하게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보내겠다라는 그런 코딩을 써서 그게 자연적으로 그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자동 전송이 되는 이런 구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 보험회사 같은 데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 뭐 강수량이 30mm 이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누가 클릭을 누르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농어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자동. 그런 이제 조건을 달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고,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기 위해서는 솔리디티라는 언어가 필요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왜 지금 파이썬, 뭐 고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고 솔리디티라는 걸 새로 만들었을까? 근데 비탈릭 뷰테린 이런 얘기를 했어. WWW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팽창하고 엄청 커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언어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맞는 언어를 만들고 싶었고 얘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솔리디티고, 그리고 EVM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가상 머신인데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쓰여졌다는 거는 노드들이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아닌 건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노드들은 EVM을 메인체인에서 떨어뜨려 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을 시켜봐요. 이게 실제로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렇기 때문에 EVM도 굉장히 중요한 거 중에 하나다, 이더리움에.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확장성이지. 확장성이 뭐 어떤 문제야?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불리는데. 이 스케일빌리티 문제라는 건 결국에는 처리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따왔어. 이게 뭐냐면은 비자 카드 그 회사에서 초당 처리 속도가 24,000 TPS라고 하는 거지. 24,000건을 초당에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리플 같은 경우에는 1,500.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1초에 20 트랜잭션을 결국에는 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7이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초당 처리 속도가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에는 네트워크 자체가 너무 느리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ERC20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뭐 오미세고, 뭐 카이버 네트워크, 이오스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진짜로 작년에 진짜 한 10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딘가를 보냈는데. 그치?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C20 토큰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되는 그런 코인들이 너무나 많잖아. 이 코인들의 트랜잭션이 한꺼번에 몰리면 초당 20으로는 택도 없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결국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캐스퍼, 플라즈마, 샤딩, 라이덴 이렇게 네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캐스퍼가 뭐예요? 캐스퍼는 이제 이더리움 즉 이더리움 개발 그 그룹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이 만드는 캐스퍼가 정식 명칭이 Casper the Friendly Finality Gadget FFG라고 불리는 캐스퍼. 이게 뭐냐면은 POW잖아 지금. 합의 알고리즘이 POW인데 POW와 POS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식의 그런 프로토콜로 바꾼다라는 게 그래서 1에서부터 50까지의 만약에 블록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49번째까지는 POW로 하고 50번째 POS로 검증을 한번 찍고 또 그렇지. 51번부터 이제 99번까지는 POW 그리고 100번째는 POS를 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겹친다는 게 이제 캐스퍼, FFG 캐스퍼고 두 번째가 이제 CBC Casper the Friendly Ghost, Correct by Construction 이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 이거는 비탈릭 뷰테린이 하는 게 아니고 블레드 삼퍼라는 또 이
블록체인 개발자가 있어. 이 이더리움 데브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만든 캐스퍼로서 이게 굉장히 컨셉이 어렵더라고. 근데 이 컨셉이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토콜을 땡겨서 쓰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캐스퍼 업데이트를 한다. 꼭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업데이트에서 적용하는 캐스퍼는 비탈릭 뷰테린의 캐스퍼지. POS로 전환을 위해서 중간에 트랜지션 단계를 거치는 게 캐스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플라즈마, 샤딩, 레이덴이 있는데 근데 플라즈마랑 레이덴이 솔직히 좀 헷갈려. 그냥 비슷한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메인 체인이 있으면 다른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막 그 소소한 결제, 소액 결제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많은 결제들 이런 것들을 따로 빼서 하겠다는 건데 근데 플라즈마, 레이덴이 뭐가 다르냐면은 레이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온체인 있으면 오프체인으로 걸어가지고 맨 처음에 오프체인 할 때 수수료를 발생을 하고 막 거래를 주고받아. 막 거래를 주고받고 마지막 그 금액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온체인으로 다시 얹는 거야. 수수료를 2번만 발생을 시키고 중간에 거는 수수료를 발생을 시키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레이덴이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구동이 되면 메인넷에 모든 정보들을 담는 게 아니라 차일드 체인, 마더 체인, 차일드 체인으로 해서 차일드 체인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마더 체인에는 진짜 필요한 정보들만 담는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 뭐 오미세고, 카이버 네트워크 그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가자. 이게 이제 플라즈마랑 라이덴의 차이고. 근데 처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내가 할게. 한마디로 해줘. 플라즈마 레이덴이 뭐냐? 딴 데다 저장해놓고 필요한 것만 뺀 거야. 정확히. 아주 쉽게 모를까봐. 샤딩은 사람들이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처리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검증 이런 거를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말 그대로 뭐냐면은 나눠서 하자는 거야. 나눠서 쉽게 얘기하면은 형도 노드고 나도 노드면은 이거는 이제 채굴자들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드들한테 필요한 건데 뭐 지금까지는 1에서부터 100까지의 정보가 나왔으면 형도 1에서부터 100 나도 1에서부터 100을 다 검증을 했다면은 이제는 1에서부터 50 나는 51에서부터 100 나눠서 검증하자. 그렇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립이 되고 완성이 된 게 없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태계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덱을 위한 플랫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OS라고 하지, 윈도우 같은 그런 윈도우 같은 OS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제 완벽하게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데브팀뿐만이 아니고 참여하는 노드들이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이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앙 서버가 없어.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의 처리를 분산화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컴퓨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덱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데 이더리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면 딱 중앙에 뭐라고 하냐면은 create your own token. 그러니까 너만의 토큰을 생성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 말이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라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은 오픈소스 그 코딩들이 다 나와 있어.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만들려고 많이 지향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캡은 어떻게 돼요?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랭크 2잖아요. 이 초록색으로 랭크 2지. 나와있잖아. 랭크 2죠.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이제 큰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역사를 바꾼 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2017년도에 엄청나게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제 커졌는데 거기를 이제 견인을 했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코인이지. 그래서 마켓캡이랑 화제성을 우리가 방금 마켓캡 설명드릴 때 화제성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언급 횟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모든 코인들에 비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트위터 지금 언급 횟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당연히 많지만 뭐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랑 비교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언급이 항상 되고 있는 코인이다.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파트너들이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 Enterprise Ethereum Alliance라는 이런 그룹이 있어.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많은 파트너를 보유할 수 하고 있는데 이게 EA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더리움 그
개발에 이제 개발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파트가 돼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트너십을 맺었거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로 큼직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 뭐 엑센추어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기업이 딱 하나 있지. 쭉 내리면 AMD도 있고 여기 보면은 BBVA도 있고 이거는 이제 스페인 유명한 은행이지. 제일 좋아하는 거 찾아줘. BP도 있고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기다려봐. 있잖아. 시스코도 있고 뭐 다 있어. S까지 내려야 돼. 많이 내려가야 돼. 너무 많아. 회사가 너무 많아. 이게 다 이제 이더리움과 연관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진짜로 인텔 들어가 있고 ING 있지. JP 몰건 있지. 근데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JP 진짜 몰건은 진짜 참 이거 뭐 사기라 그래놓고는 여기 딱 이름을 여기다 등록해놓고 JP 몰건이 블록체인 사기라 그랬어요. 마스터카드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뭐 큼직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네. 그러니까 다 나와 있잖아. 삼성. 삼성조차도 여기 이제 EA에 가입이 돼 있어요. 맞아요. 법무법인 세움 여기도 들어가 있고 SK텔레콤 한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희 나라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한국에서 했던 미더비 거의 전 세계에서 했던 이더리움 미더업 중에 가장 큰 미더비라고 사람들이 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많이 보냈지 여기에. 그렇지. 그래서 뭐 파트너십은 뭐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던 코인들이 뭐 이거 파트너십 좋다 이랬는데 이더리움이랑 비교하면은 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나 세계가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언론에 내가 볼 때는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맞아.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면은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마무시한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EA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굉장히 우리 영웅적인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블록체인계의 넘버원 슈퍼히어로가 지금 이더리움 개발자이고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다. 이게 장점이고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솔직히 탈중앙화돼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 데브 팀도 있지만 전 세계 각각에 흩어져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개발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ICO는 왜 좋아요? 왜냐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ERC20 토큰들이 ICO를 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또 그 ICO를 받을 때 이더리움 그 코인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ICO를 실제로 참여할 때 이더리움을 통해서 많이 그 수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현장 코인을 사고 싶어. 그러면 내 이더리움이 있어야 이더리움을 보내고 현장 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서 사용 목적이 게스로서의 사용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 ICO에 사용되는 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고 덱을 만들든 ICO를 하든 이 이더리움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 근데 또 이제 단점이라는 게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확장성의 한계가 계속 있지. 결국에는 이 확장성의 한계를 풀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이오스나 뭐 카르다노 같은 뭐 이더리움 킬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속도 처리가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코인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꼭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비탈릭 뷰테린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미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미송이 했던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를 우리가 지향하지만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슈퍼히어로적인 그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그런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차라리 라이트코인이 낫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했어? 찰릴리가 만든 사람인데 찰릴리가 다 팔고 이제 나는 라이트코인에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됐다고 얘기했던 만큼 비탈릭 뷰테린이 탁 여기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문제점이 더 될 수가 있어. 아니면은 또 비탈릭 뷰테린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비탈릭 뷰테린이 잘못돼서 그 공백이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탈릭 뷰테린 죽었다고 막 헛소문이 났을 때 가격도 이더리움 그랬었어.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ICO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ICO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2017년 11월, 12월 이때 많이 사용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도는 소문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큰 고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뭐 이오스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지금 뭐 바이낸스 지갑으로 옮겨서 팔렸다 이런 소문도 들고 할 만큼 실질적으로 그 고래들이 막 팔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가격 방어하기 힘들거든. 개개인의 개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다뤄봐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 내가 봐도 내 영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더리움 자체가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풀려고 하는 숙제도 많았고 그거를 풀려고 시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한 획을 그었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그냥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는 정도의 역할만을 기대했다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여기에서 지금 블록체인 3.0이 나오고 뭐 이오스, 카르다노가 나올 수 있었던 계기도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오스 4.0이 나왔지.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시각을 바꿔준 거야. 그렇지. 그러한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고 커뮤니티도 단단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코인들은 스캠이라고 해도 솔직하게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을 스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핫했고 2017년도에 2018년도에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준비해봤는데 다음번에도 더 많은 코인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준비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끝내주세요. 안녕. 여기까지 블로가트의 윤성지 송현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